다음은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계획법은 앞에 그 계획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여기서 계획이란 말은 계획된 조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계획이라는 의미가 전체 실험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실험이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연결을 해주게 되겠는데요. 실험 횟수에서 최대 정보를 얻는 것,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험계획법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상관 분석, 분산 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6시그마에서 DOE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경제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실험계획법입니다. 실험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력 변수 Y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입력 변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입력 변수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무엇인가, 또 그것들을 소거해내게 됩니다. 모델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오차가 얼마나 되는가. 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모델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입력 변수들이 어떠한 조건을, 즉 어떠한 모델이 성립이 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따져서 최적화하게 되겠습니다. DOE의 목적은 각각의 인자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 교호작용이죠. 인터랙션.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자가 만나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내거나 또는 하강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바싹 마른 풀밭에 담배꽁초를 떨어뜨렸다. 불날 확률 무지하게 높겠죠. 그래서 근데 이 습도가 많은 상태에서 담배꽁초를 떨어뜨렸을 때 불날 확률 그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바싹 마른 아주 이 건조한 상태와 그다음에 담배꽁초하고는 상당히 높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 조건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최종적으로 성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실험계획법의 순서는 첫 번째, 특성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특성치 y를 선정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인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뭐죠? 파라메타, 팩타입니다. x. 그 다음에 이제 인자의 수준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자의 수준이 선택이 되면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의 배치와 실험 순서를 랜덤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험에 대한 해석과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실험계획법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랜덤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우리 직교별표에서 나오는 그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하는 것은 실험에 여러 가지 미치는 그 노이저들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의 원리입니다. 반복은 우리가 실험을 한 번 했을 때 만약에 그 실험 결과가 조금 이상치로 나왔다면 그 결과는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상당히 왜곡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한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2번 실험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조금 잘못됐더라도 2번 실험을 해서 평균을 내면 어떻습니까? 참값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블록화의 원리입니다. 블록화의 원리는 실험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실험을 해야 되고 또 내일 실험을 해야 될 때 이게 인자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또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을 분리 검출하는 방식이 블록화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락의 원리. 교락은 이제 컴파운딩. 즉, 우리가 어떤 인자를 검출함에 있어서, 인자의 영향을 검출함에 있어서 모든 영향을 다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A, B, C 세 개의 인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 B, C.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의 효과가 있겠죠. 또 B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C의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A, B가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A, C도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A, B, C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A, B, C가 만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 B, C 이 효과를 메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메인 이펙트. 그 다음에 A, B, A, C, B, C, A, B, C의 효과를 교호작용 효과라고 해요. 인터랙션. 그래서 이 교호작용의 효과와 그 메인 효과가 서로 그 중복되지 않으려면 실험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험수를 줄이면 A의 효과와 BC의 효과가 서로 그 상쇄되게 되는, 서로 중복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실험 계획 분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B는 AC하고 이렇게 또 교락이 될 수가 있고 C는 AB하고 이렇게 교락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락되는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교락의 원리, 컴파운딩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직교화의 원리는 실험 계획은 항상 그 직교 배열표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요. 직교 배열을 한다는 것은 이런 그 교호작용 효과가 플러스적인 효과하고 마이너스적인 효과하고 서로 그 실험수가 똑같다는 이야기 의미가 됩니다. 즉 플러스적인 그 효과와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합쳐지면 0이 되는 구조.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 B, C, A, B 흔히 우리가 세 개의 인자가 있고 각각 두 수준이라면 실험 계획을 짤 때 통상 모든 가능성을 조합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8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C는 어떻게 됩니까? 1. 통상 이렇게 그 모든 조합 가능한 그런 수준을 조합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다른 조합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8가지 그 조합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두 수준이고 인자 수가 3개니까 총 8개의 조합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균형의 원리, 그 직교화의 원리라는 것은 AB, AB를 서로 곱합니다. 이렇게 AB 곱하면 1이죠. AB 곱하면 1.
요거 곱하면 요건 마이너스 1. 요거 곱하면 요것도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것도 마이너스 1이죠. 요것도 마이너스 1. 요거는 마이너스 끼리 곱하니까 1이 되고 요거 1이 됩니다. 요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교화의 원리입니다. 즉 플러스인 부호가 4개가 있고 마이너스인 부호가 4개가 있어서 요 플러스인 때 나타나는 결과와 마이너스일 때 나타난 결과의 차이를 우리가 효과라고 이렇게 검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교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험계획법의 종류는 완전 배치법과 그 다음에 그 부분 배치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완전 요인 배치법은 1원 완전 요인 배치법, 2원 완전 요인 배치법, 그 다음에 이제 다원 요인 배치법, 이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원 배치는 뭡니까? 변수가 하나일 때입니다. 2원 배치는 변수가 2개일 때. 다원 배치법은 변수가 다수 있을 때. 이 3개 있으니까 이건 뭘까요? 다원 배치법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실시법은 통상 이게 완전 배치법은 이 수준의 인자수가 3개다. 그럼 8개의 실험 버전이 나오죠. 이걸 전부 실험하는 것을 완전 요인 배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8번의 실험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4번만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 요인 배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실험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아까 전 장에서 설명드린 교락, 컴파운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컴파운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B, 그 다음에 BC, AC, 그 다음에 ABC의 효과가 있습니다. ABC의 효과가 있을 때 ABC는 이 3가지를 다 곱한 겁니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요거 3개 곱하면 요것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거 3개 곱하면 요거는 1. 요거는 마이너스 1. 요게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즉, 요 3개의 부호를 전부 곱한 것이 최종적으로 ABC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상 반을 실험하면 여기서 마이너스인 것 4개를 고르든지 아니면 플러스인 것 4개를 골라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반을 흔히 접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8번 실험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 물리적 상황 때문에 반만 실험한다. 이런 실험 계획법을 우리가 주로 일부 실시법이라고 합니다. 일부 실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아지지 않는 게 있겠죠. 좋아지지 않는 것은 교호작용 효과를 분리 검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단점입니다. 먼저 완전 요인 배치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요인 배치법은 K의 N 요인 배치법,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K의 N, 이와 같이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자 간 수준의 조합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지금 3개일 경우에 최종적인 모델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 인자가 A, B다. 이럴 경우에 Y는 fx라는 함수 관계를 최종적으로 성립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단 평균 플러스 A의 효과 플러스 B의 효과, 그 다음에 플러스 A, B의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러가 있죠. 항상 모델링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A, B 두 개의 인자를 최종적으로 모델링하면 이런 함수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 요인 결과법의 최종적인 그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도표를 보고 계신데요. 2의 이성 요인 배치법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설계 인자는 어떻게 돼요? A, B 두 개가 있고 A는 마이너스 수준, 플러스 수준, B도 마이너스 수준, 플러스 수준. 몇 가지 조합이 있습니까? 네 가지 조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일 때, B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플러스일 때도 있고, 그 다음 A가 플러스일 때, A가 마이너스일 때, B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플러스일 때도 있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A는 온도라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자, 여기는 습도, 응? 온도하고 습도 두 가지가 그 변수입니다. 뭐 Y는 여기서 따로 뭐 정할 수 있겠죠. Y는 온도가 얼마고 습도가 얼마일 때 불쾌 지수다.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그 함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을 때 어떻게 돼요? 요 실험 계획을 짠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A, B. 그래서 온도가 자 25도일 때, 온도가 30도일 때 이렇게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습도는 예를 들어서 50%일 때, 또 60%일 때, 50%일 때, 60일 때. 이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온도가 25도, 습도가 50%. 이럴 때 불쾌지수가 얼마일까? 또 온도가 25도인데 습도가 높을 때는 얼마냐? 30도일 때 낮은 경우, 높은 경우. 그래서 두루 조합 가능한 모든 것이 조합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2의 이성 요인 배치법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효과를 계산해내는 방식은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에서 자 Y1, Y2, Y3, Y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의 효과는 어떻게 돼요? A의 효과는 A 이펙트 이렇게 쓰는데요. A의 이펙트는 A가 25도일 때가 두 개가 있고 30도일 때가 두 개가 있죠. 그럼 A가 높을 때는 얼마입니까? Y3 플러스 Y4가 되겠죠. 빼기 Y1 플러스 Y2 이렇게 될 거예요. 즉 A의 이펙트라는 것은 A가 높을 때의 Y값, 즉 Y3 플러스 Y4죠. 또 A가 낮을 때, 즉 25도일 때 Y값, 즉 Y1과 Y2. 그 차이를 2로 나눠주면 이것이 A의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B의 효과는 어떻게 구합니까? B 이펙트. B 이펙트는 B가 높을 때는 어떤 거예요? 요거죠? 60도일 때 요거. 즉 어떻게 됩니까? Y2, Y4. Y2 플러스 Y4. 빼기. 낮을 때는 뭡니까? 50이죠. Y1, Y3죠. 요걸 2로 나누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실험 계획에서 이펙트라는 것은 조건이 높았을 때의 Y값과 조건이 낮았을 때의 Y값의 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펙트 플로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그림이 그 낙차가 크면 클수록
여기서 보면 A의 효과는 굉장히 낙차가 크죠.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 그다음에 B의 효과는 거의 낙차가 없습니다. 그 뜻은 뭐죠? A가 Y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B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호작용 효과가 되겠는데요. 교호작용은 인자가 서로 합쳐서 상승작용과 하강작용. 대표적인 교호작용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남자들과 예비군복, 이게 교호작용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교호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복 입고 옛날 군대 동창 만났다. 이게 또 교호작용이 있습니다. 이 언어 자체가 벌써 틀려져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교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교호작용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것은 두 개의 기울기가 서로 평행하면 교호작용이 없습니다. 두 개가 서로 교차하거나 아예 크로스되는 경우에는 교호작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인자 둘이 만나면 상승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실험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보시면 반도체 제조 A 공정의 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온도하고 농도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언제 확인이 되는 겁니까? 분석 단계 때 바이탈표로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Y를 수율로 하고 농도하고 반응 온도를 변수로 하는 실험 계획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반응 온도가 마이너스 1, 농도가 마이너스 1일 때 수율이 60%.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반응 온도도 높고 농도도 높을 때 수율이 83%가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그 이펙트를 구해냈죠. 주 효과를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반응 온도의 효과. 여기서 반응 온도가 높을 때는 얼마입니까? 72%하고 83%죠. 그다음에 낮을 때는 60%, 52%죠. 그 차이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21.5% 나왔어요. 뭐 요거와 똑같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계산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도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도가 낮을 때는 60%, 72% 나왔죠. 높을 때는 얼마 나왔습니까? 52%와 83%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이가 1.5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교호작용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호작용의 플러스 수준에서의 효과와 교호작용의 마이너스 수준에서의 효과를 그 차이를 2로 나눈 것입니다. 그랬더니 9.5가 나왔습니다. 약간 그 교호작용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 반도체 공정의 반응 온도와 농도의 최적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수준으로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 온도도 높고 농도도 높을 때 기대되는 Y값. 이것이 이제 그 최적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83%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인 설계 분석이란 이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분석은 조금 통계적인 스킬이 요구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아웃풋을 내는 미니탭이라는 도구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분석 아웃풋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일단 먼저 분산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값, 모형의 적합도를 보기 위해서 P값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P값은 유의한 인자는 0.05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 효과와 교호작용 효과의 그 플로팅, 또 잔차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이퀘이션을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현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지금 예제에서 보시면요. 미니탭 화면에서 일단
y를 먼저 선정합니다. 여기서 DIS, 디스턴스인데요. 디스턴스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변수를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그림이 되겠는데요. ABC 세 개의 메인 이펙터와 AB, AC, BC, ABC 교호작용 모두를 분석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다음 장에서 실험계획법, 요인설계 분석이라는 그런 그 툴바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분석 결과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효과와 계수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효과, 그게 보면 그 스톱, 앵글, 그것이 마이너스 2.362, 그다음에 N 러버밴드, 이게 1.762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나와 있고 그 뒤에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각 팩타의 이펙트를 아까처럼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된 결과값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델에 대한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P값을 가지고 확인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P값이 지금 안 나와 있죠. 왜 P값이 안 나와 있을까요? 에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험에 대한 반복이 없으면 이와 같이 P값이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5차 항에 풀링을 하게 됩니다. 풀링의 원칙은 가장 고차항의 교호작용부터 풀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3차수 교호작용을 풀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아까 모형에 포함되어야 될 항의 차수에서 A, B, C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도표가 왼쪽으로 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보내고 나서 다시 분석을 했더니 이제는 P값이 출현이 됐습니다. P값 중에 0.05 이하인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일단 상수는 0.00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탑 앵글 0.017 유의한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러버밴드의 숫자 0.023 이것도 유의한 인자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스타팅 앵글 이건 뭡니까? 0.013 이것도 유의한 인자입니다. 0.05 이하이면 유의한 인자로 채택이 됩니다. 유의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모델 이큐에이션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교호작용 효과를 보면 스톱 앵글 곱하기 러버밴드 숫자 이것은 0.102, 0.05 이상이므로 해서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톱 앵글 그 다음에 스타팅 앵글은 어떻습니까? 0.047로 유의하죠. 그 다음에 러버밴드의 숫자와 스타팅 앵글 이것도 0.047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모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장에서 보시면 유의한 인자를 다 추렸어요. y는 3.519 마이너스 1.18a 플러스 0.88b 플러스 1.56c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측 그림에서 보면 계수라고 나와 있는 그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함수 관계를 표현하는 계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겠는데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험계획법 그 미니탭 통계 분석으로 가서 실험계획법을 클릭하고 요인 설계로 들어와서 반응 최적화 도구 제일 아랫단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Y를 선정하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면 Y의 목표값은 5m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실험 도구로 그 카타펄트라는 그런 그 탁구공을 쏘는 공을 쏘는 도구를 가지고 5m를 쏘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값이 5m고 하한이 4.9m, 상한이 5.1m 이와 같이 선정이 돼서 그 5m를 그 날릴 수 있는 가장 최적 도권을 도출을 해주세요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그래프가 나왔죠. 결과 그래프에서 y가 5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스톱 앵글은 마이너스 0.3577,
그다음에 러버밴드 숫자는 0.2669, 스타팅 앵글은 0.5291 이와 같이 조건을 세팅하면 5m에 적합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m를 쏘기 위한 X들의 그 최적화는 A는 마이너스 0.3577, B는 0.2699, C는 0.5291. 중요한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통계적인 해답이긴 하지만 실제 공정상에서 이와 같이 최적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통계적인 해결안을 현실적인 해결안으로 변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개선안 선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법 그리고 최적화하기 위한 실험계획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실험계획법은 조금 더 개인적인 연습을 통해서 숙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